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보유 말고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치, 대출, 보험 이런 앱들이 다 깔려 있고 사실 이제 ETF가 잘 되고 안착된다고 했을 때는 코인 업계에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기존 레거시 금융 쪽에서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알아야지 이 ETF와 관련된 내용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킹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호서 아카데미는 또 금융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또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승인에서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예금하는 거예요. 예금. 예금하면 우리는 이자를 받잖아요. 네. 스테이킹을 하면 거기도 연이자처럼 보상을 줍니다. 대신에 이제 법정 통화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이더리움 개수를 쪼개서 줘요. 추가로 붙여주는데 물론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난 이 이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어쨌든 한 5% 연이자. 네. 연이자 5%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세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주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어요. 당연히 이 5%는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제가 ETF를 판매하는 이 발행사 입장이라고 보면 이렇게 네네. 홍보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신종자산에 대한 ETF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네. ETF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어. 이자를 5%를 그냥 드려요. 근데 이제 SEC는 이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승인 결정문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포함시키고 싶으면 얘네 승인 다시 받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중요한 이슈일 것 같네요. 이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은행이든 어디든 맡겨놓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5%씩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랑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ETF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그 ETF에서는 배당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배당을 받으면 ETF 들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이제 여기는 주는데 여기는 안 받으면 뭐가 좀 끊어져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떼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사실 그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먼저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물을 들고 있으나 이걸 ETF로 들고 있으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ETF가 저는 더 체계적이고 뭐 수수료도 지금은 더 낮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원래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인데 좀 접근성도 강하고 접근성도 좋아. 그럼 난 ETF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걸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생겨. 근데 내가 이걸 당장 처분할 생각이 없어. 오래 들고 갈 건데 그러면 현물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ETF로 사실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이 동인이 비트코인 때보다 훨씬 줄어드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이 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덜 지금 좋은 거죠, ETF가. 그렇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블랙록이 왜 암호화폐 판을 기웃거리냐. 가설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네. 테더가 작년에 번 돈이 순이익이 5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5조네, 6조. 그렇죠. 7조.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근데 사실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제일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테더라는 회사인데 네. 이 친구들은 그냥 돈을 갖고 오면요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주고요 그 일만 해요. 누군가 소각하고 싶다고 하면 그 돈을 그 코인을 받고 소각한 다음에 리저브에 있던 돈을 줍니다. 이게 다예요. 굉장히 원시적인 네. 그냥 모델이잖아요. 그냥 그 물장사랑 비슷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확한 돈 내는. 표현이에요. 물장사랑- 왔다 갔다 하는 돈 내라는 거예요. 물장사랑 똑같은데 블랙록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작년에. 진짜요. 블랙록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배가 너무 아프죠. 그렇죠.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 웹2에서 아무도 안 들어갈 때 그치. 우리가 들어가면 어때?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이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네는 물장사를 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높은 순이익을 올리냐? 테더를 만들 때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찍어낼 때 보통 이제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담보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요즘은 미국 채권을 씁니다. 쓰라고 막 하죠. 네, 미국 단기, 장기 채권 두 가지를 쓰고요. 하나는 현금을 써요. 근데 미국 단기, 장기 채권은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거를 지들이 먹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USDT라는 그냥 이쪽 세상, 여기는 가상 세상, 여기는 현재 세상. 맞습니다. 여기서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롯데월드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 사서 들어가는 것처럼. 네네. 여기는 이제 롯데월드, 여기는 이제 세상. 돈 내고 자유이용권 받아가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쓰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냈잖아. 맞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제 이자 장사를 여기서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돈도 받고,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고. 맞아요. 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물장사인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 모델인데, 이게 벌어들인 돈이 50억 달러. 50억 달러, 5빌런이네요. 그러면 그 7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 네. 그리고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ETF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이거 떼돈 버는 거네요. 그렇죠. 이더리움 관련. 그래서 최근에 하는지,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약간 이상한 펀드 같은 걸 블랙록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자를 줍니다. 또 그건 줘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블랙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킹은 들어갈 수 없다. 이번 이 ETF 승인된 부분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차 떼고 포 떼고 당장 출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혹시 될 수도 있겠네? 라는 것 때문에 쇼커버 되면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승인 결과가 나오고 또 폭발적으로 막 반응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배경이 좀 있네요. 그러면 또 다른 이슈로 이제 현물 이더리움 나도 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돼요? 일단은 투자자들은 관심사는 야 호재가 나왔다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쵸. 이더리움 지금 사야 돼?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아마 가격이 많이 되돌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3,200달러에서 20%가 올라서 한 3,800달러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되돌림 되는 중이고, 이더리움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억눌렸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서둘러 파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추가 상승분을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근데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죠? S1이 생각보다 빨리 승인이 받아서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뭐 지금 블룸버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6월 중순이면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6월 중순에 출시가 됐다. 그러면 오르냐?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되고 한 20일 정도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런 작업을 하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레이. 예. 이름부터 좀 그래. 여기는 그레이. 이제 ETF가 아니라 투자 신탁 형태로 기업들한테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 신탁 형태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몇 개의 알트코인의 투자 효과를 내주는 상품을 운용을 했었어요. 신탁이면 펀드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네, 펀드는 비슷하게.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환매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펀드예요. 판매가 진짜 어려워. 네, 환매가 거의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간 돈이 나오지를 못하고 다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네. 이게 ETF로 전환이 돼서 출시가 되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고 싶죠. 이제 나 이익 실현 그만하고 싶어. 사람들이 막 우리는 이걸 하면 월가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나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48,000달러에서 출시가 됐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요 GBTC라는 ETF 때문에 38,000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매물이 나왔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실제로 출시가 된다 해도 초반부에는 가격이 좀 이제 난장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버행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테이킹 이유를 챙길 수 있는 현물에 비해서 메리트가 떨어지기 상대적으로,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 게 제가 궁금한 얘기를 이렇게 다 미리 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더리움 ETF에는 비트코인 ETF에 들어왔던 돈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자기는 그것도
성공한 ETF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올해 1분기에 봤었던 비트코인 ETF의 폭발적인 성장에 비견하는 그런 느낌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그러면 열심히 들었는데 그럼 사지 말고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약간 혹부리 영감처럼 생각하던 SEC의 게리 갠슬러라는 이제 위원장이 있는데 요즘 무섭게 생겼어요. 이 양반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규제 드라이브가 지금 스탑이 걸렸다. 그러면 일단 알트코인들이 눌려왔었던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다 지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됐으니까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더리움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에 몇몇 알트코인들이 있긴 한데요. 거기에 없는 알트코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 어떤 모래주머니 없이 이제 그렇죠. 올라갈 모래주머니 수 있는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론되는 타자가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도지코인 사실 밈코인인데 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 ETF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사야 되냐 물어보면 항상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ETF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 같은 상승장이라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오르고 다른 알트코인들로 순환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ETF로 들어온 돈은 순환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만을 위한 축제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ETF가 뭐 이더리움도 될 수 있고 솔라나도 될 수 있고 지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대감이 커졌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건 무조건 비트코인 각이네. 이게 지금까지 분위기였다면 맞아요. 앞으로는 좀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어려운 장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뀐 게, 그동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잖아요. 이거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빠지고를 떠나서 다른 코인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기겠다.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뭐 제가 너무 저는 크립토 업계에서 왔으니까 너무 또 긍정적인 말만 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 관리를 거의 포기한 상태, 굉장히 막 유동성이 커져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시장이 누구를 픽하느냐에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비트코인이 첫 타자로 올라갈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1,000 넘어서 이제 액면 불안도 했지 않습니까? 사기 좋으라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아주 당연한 선택값을 받아왔는데 이게 약간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사실 코인에 들어올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대안이 가능하겠다. 있을 수 있다. SE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ETF가 승인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더리움의 몇 가지 특질들이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약점이라고, 제도권 규제 하에서 좀 약점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첫 번째로 POS, 지분 증명. 이게 스테이킹이 가능한 체제다. 그리고 이제 소수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탈중앙성이 약하다. 뭐 이런 비판에 이제 직면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됐다. 식으로 얘기하는 코인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믿을까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한 어떤 예쁘게 잘 포장을 해서 암호화폐 사람들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많았죠. 약간 그 화해 편지 같은 거고요. 근데 열어봤더니 이제 손편지가 아니라 인쇄된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이제 이렇게 했다가도 되게 비상식적으로 우리 S1 승인 안 해줄 건데?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또.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그런 점들이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문이 열린 거다. 이건 문은 열린 건 문이 맞다. 열린 거고 이 틈은 계속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호재인데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된 거는 제가 보기엔 없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급하게 된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만큼 바이든이 좀 다급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선까지는 좋은 유화적인 제스처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사실 제도권 유튜브에서는 하지를 못하는 말인데 네네. 되게 여기는 그냥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오르냐면 비트코인 상승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상승과 큰 상승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상승은 각가지 호재에 따라서 올라요. 네네네. 근데 이제 큰 상승은 언제 오르냐면 이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치면 기관 투자자, 네네네. 엄청 큰 손, 큰 손. 이런 사람들이 자금을 움직이면 큰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큰 손들이 돈을 언제 움직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었을 때 손해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움직여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갖춰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살 만큼 산 거야. 그래서 더 올라도 돼. 그때 이제 맞아요. 그런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누군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을 때 버블을 만드는데 가령 이제 내가 먼저 사고 누구한테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죠. 가능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뭐가 없어야 되냐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안 하는 데가 나와야 돼. 이게 저는 5월 초에 나왔다고 봅니다. 요 비슷한 시기가 2022년 12월에 또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론이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네. 5월 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 고용 지표 자체를 옐런 재무부 장관이 마사지를 했다라는 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의견인데 요 일종의 음모론이 돌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왔던 부분만큼 정부 고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뽀개지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연준이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대선 직전 몇 개월 앞둬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재무부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이 이후에 이 고용 지표를 연준 인사 5명이 발언을 했는데 네. 이 고용 지표를 파월 의장만 유일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연준이 날카롭습니다. 연준이 러브레터를 보내는데 아주 파월이 받아주려나. 근데 이제 뭐 굴수비가 엄청 왕비둘기잖아요. 맞아요. 굴수비도 안 받아줬는데 파월이 요걸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굴수비도 안 받아줬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네덜란드 어디에 행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고용지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성사가 됐다.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비트코인 가격 고점도 요 구간 사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냐면은 재무부랑 연준이랑 짝짝꿍이냐? 짝짝꿍이죠. 같이 뭐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들이 뭔가 그 버블을 만들든 뭐든 대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을 맞았다라는 것까지 동의. 그러나 이들 마음대로 될 거냐? 이거는 또 모르는 일이죠. 이게 왜냐면 어제부터 또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 유럽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할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지표가 갑자기 좋게 나와가지고 뭐 또 난리 났어요 어제도. 그래서 이게 이들이 의지가 있다는 건 알겠으나 그들 마음대로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아마도 뭐 S&P가 아니겠어요? S&P가 좀 잘 나오는 결과, S&P가 주가가,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과하게 풀렸다는 저는 의미니까 맞아요. 코인 가격에도 상당히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고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고래 투자자 이제 특히 크립토는 고래 투자자 영향성이 굉장히 큰데 네. 요 얘기는 한번 제가 검증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네. 2022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보통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경기 침체한 신호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거는 2년물이랑 10년물을 많이 보는데 연준에서 18년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거기서는 3개월물이랑 18개월을 봅니다. 요게 역전이 되면 조금 이제 침체될 수 있다. 2022년 12월에 저게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빡 얘기가 나왔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뒤에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했냐? 했어요. 4번을 했거든요. 네. 1%포인트를 더 올렸는데 비트코인 저점은 22년 12월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3개월, 18개월이 일종의 공식이어서 고래들이 저 때부터 돈 넣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넣기 시작했는데, 이걸 웬걸?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가. 그래서 비트코인 저점은 12월이었다. 고래 투자자들은 이걸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2년 10월, 11월 이런 구간에서 50bp가 아니고 25bp 이렇게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되는 순간 야 그럼 밀어 이렇게 되는 각도가 바뀐 거죠. 각도가 어쨌든 가속도가 바뀐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결론은 바이든은 아마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참 사실 주식 쪽이 아니라 암호화폐 쪽을 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저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었는데 그게 약간 조금 흔들리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뭘 할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보유 말고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전송하거나 내가 갖고 있거나 얘가 가격이 올라서 차익을 보거나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미 디파이라는 어떤 섹터를 통해서 예치, 대출, 보험 이런 이제 앱들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NFT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킹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거의 네트워크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어 2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레거시 금융이 갖다 쓰기 좋은 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ETF가 잘 되고 이게 이제 안착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코인 업계에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기존 레거시 금융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아까 블랙락이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다양하게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김동완 대표님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코인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